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 라운드테이블 새 정부에 바란다 전임 회장단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았고요. 우리 정말로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 세 분을 모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모 회장님 25대니까 그걸 뭐 사실 그 아무도 25대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 없게 8년 전에 하셨고, 그리고 그다음 한 번 건너뛰어서 27대에 우리 한승준 회장님, 한승준 교수님, 그리고 30대 나태준 교수님, 세 분이 지금 우리 패널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요 세션에 누가 들어와서 얼마나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기회가 한 번쯤 있었으면 싶은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끼리 만나면은 그냥 그 개인적인 얘기에 섞어서 우리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면 바이어스가 낄 수밖에 없는데, 타이틀이 새 정부에 바란다 이렇게 돼 있고 전임 회장단 세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 학자로서의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하여간 어떤 면에서는 정책학회를 저희가 맡아서 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학회 회원들, 소위 정책학자들의 입장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에서는 정책학회 그리고 정책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처음 모두 발언으로 한 2, 3분 정도씩 그야말로 공자 말씀 같은 얘기도 좋고 무슨 얘기든지 하여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줬을 때 나는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2, 3분 정도씩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한테 주어진 키워드가 인구, 환경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슈를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금 우리 이용모 교수님부터 이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각자 한 2, 3분 정도, 뭐 시간을 뭐 더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 라운드테이블 제안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미리 학회에서 그 질문을 정리해 줘가지고 그래서 나름 그 공부하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송하중 교수님께서 그 정부에 대한 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좀 신랄하 아주 가감없이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준비에 없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일단 바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의 그 국정 기조나 운영 방향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말도 행동과 다르고 대통령실 얘기가 여당과 다르고 모순적인 부분도 많고
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다, 실용주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악법들은 쏟아내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제가 그냥 뭐 이 정부에 드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좀 바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반기업적인 악법들 없애고 시장 적대적인 법 개정하고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 현장이 사실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말씀은 라운드테이블 진행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용모 교수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쭉 우리 이용모 교수님 모시고 지내왔던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은 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말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이용모 교수님 보시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흐릿한 그런 부분이 보여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 길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여대 한승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던 송하중 이사장님 모시고 이런 기회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소위 말해서 젊은 시절 20대, 30대 공부했던 때까지 포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잘 살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이 미래가 지금 혹은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알고 있는 문제들만 해도 뭐 인구 감소 문제, 그다음에 국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완전 저성장의 기조가 고착화되는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 등 소위 말해서 이 사악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산만 해도 부산이 또 다른 이름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역대 정부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해결을 하지는 못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판하지만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준비를 위해서 얼마 전에 나온 현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기존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느껴지는 과제로서 소위 말하는 북극 항로,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어떤 지역 발전 공약이 과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이 북극 항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 항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 성장 동력 확보와 그 다음에 국토 불균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그 북극 항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 항로 이 정책이 현 정부에서 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산은 아시다시피 이미 뭐 세계적인 뭐 항만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요. 뭐 조선벨트도 뭐 거제부터 시작해서 울산까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주변에 그 수출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대학들의 인력도 굉장히 해양 관련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발생할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고 만약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들이 이전을 한다면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권이 하나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현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그 역대 정부들의 지역균형 정책의 한계를 생각한다면은 논아먹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뭐 예산을 배분하고 모든 걸 할 때 다 균형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똑같이 배분해 줘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불균형 지원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가는 현 정부는 부산 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의 이렇게 서울과 버금가는 수도권과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때 오히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 교수님, 그 저 국정과제 123개라고 돼 있는 그게 참 아이 양반들 고생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중에서 전 정부들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어쩌다가 보이는데 예.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부산 차원에서 여기 부산이기 때문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럼 나태준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2년도에 이 회장직을 맡아서 이제 하고 제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회장을 맡은 박형준 회장께서 이렇게 불러서 재활용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이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됩니다.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조금 더 이렇게 침침하고 뭐 칵테일이라도 한 잔 있으면 말이 좀 더 잘 나올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드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는 그 발언을 하라 이렇게 자유를 부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두 분 회장님께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선은 좀 큰 틀에서 좀 벙벙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공자님 말씀도 좋으니까 다 얘기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푸시킨의 글귀를 인용을 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정책에 빗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민이나 또 위정자 다 마찬가지겠죠. 공무원 그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미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윌다우스키입니다. 정책은 예상대로 되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the unexpected is the norm in policy implementation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찰스 린드블럼의 논리대로 자꾸 이것을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또는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체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혁신이고 개혁이죠. 그러나 저는 어디 다른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정부 3.0 이런 그 수치를 내세웠었는데요. 만약에 그 다음 단계를 점프를 한다면은 4.0으로 갈 게 아니라 3.1, 3.2, 3.3의 개혁 또는 개선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국민의 눈이 빙빙 돌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선 그 선각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은 실패할 수 있고 뭐 unintended consequence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결과적으로 좋지 않고 가장 큰 예가 저는 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국가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의 유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국정 그 이한주 위원장께서 오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셨는데 제가 쭉 경청을 했는데 60% 정도가 국힘하고 민주당의 공약 내용이 동일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중도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농반 진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 어떤 당이 맞던지 간에 그거는 이제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양쪽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자꾸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너무 어렵지만 좀 그 합의를 해 나가면서 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좀 가져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좀 말을 많이 하고 뒷부분 발언은 저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지금 제가 따져 보니까는 행정학 교수가 된 지 이제 20년째 좀 넘는데요. 행정이 무엇인가? 행정학 개론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개념 정의를 저는 행정은 원칙과 예외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원칙만 지키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정책에서는 원칙과 예외 간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치의 존중이라든가 밸런스 찾기가 중요한데 우리 현재 정부 이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점점 더 원칙 고수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 예외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섣불리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시도했다가는 감옥에 가거든요. 누가 저라도 해당되는 직에 있다면 저는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에는 국민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판단이 이렇게 확고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충분한 재량권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그걸 발휘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만 고수를 해서는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뭐 탁상 행정이라든가 고루한 행정 또는 뭐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역시 이한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그 8급과 9급 공무원의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셔서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클 립스키의 3레벨 뷰로크라시 그 이야기하고 너무나 맥이 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이나 규정에 또 제도의 그 내용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데 이렇게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행정의 대응성, responsiveness, 국민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연성과 관련해서 저는 특히 이제 이 발의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아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거를 내가 섣불리 조금이라도 예외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돌아올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이 뭐 피할 수 없이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해다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의 사법화로 치닫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국가적인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 궤는 다르지만은 행정의 유연성, 규제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규제가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커피를 한 잔을 이제 가지고 이 부산역을 거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왔는데요. 그 플라스틱 컵을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먹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짐을 그 안에다가 두고 나와서 오히려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 기차 시간이 되면은 들어가서 이제 짐을 가지고 옮기겠죠. 규제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플라스틱 재활용이 더 줄어드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다른 우리가 다 아는 예는 민식이법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의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식이라는 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에 너도 나도 이효구 교수에 따르면은 착하기 경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당연히 이제 내가 빨리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평균 법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따져보면은 아마 뭐 몇십 배 이렇게 길 겁니다. 근데 1개월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법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24시간 뭐 7days 그 우리 24/7 뭐 365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65일 내내 이런 30km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비극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해외 선진국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 많은 국가들을 보면은 등하교 시간만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그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강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대신에 그러한 어떤 그 감시 체계와 같은 것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비게이션에서 오죽하면 이거를 회피를 하는 기능까지 이제 장착이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고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고 할까, 규제에 있어서의 어떤 경직성을 좀 피해야 된다라든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좀 예외를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스마트 규제, 스마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또 국민들도 이 규제에 너무 얽매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제가 첫 발언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태임 교수님 정말 선비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그게 우리 정책학회 회원들, 정책학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저런 정책을 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다들 그렇고 그 어느 한쪽 측면만을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조금 전에 민식이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착하게 경쟁을 하기로 하면은 누구나 다 착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하여간 우리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 교수님, 우리 홍영두 교수님 이따 오후 세션에 또 이게 있죠. 예, 근데 그때 말씀하실 것을 지금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홍영두 교수님도 우리 정책학회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학회 회장 그분 김태형 교수님 저기 와 계시는데 김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쪽으로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세요. 지금. 네, 마이크입니다. 이게 벌써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사실 네, 그냥 그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뭐 그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기술 패권주의라고 그러고
뭐 소울인 AI도 뭐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공급망의 위기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일련의 그 용어들은 과거에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동안 추구했었던 국익하고는 다른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생존의 논리에 국익이고 우리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많은 얘기들이 이 그리고 이제 생존의 논리라는 것은 죽고 살고 문제거든요. 그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변화의 요구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뭐 여러 부분에서 어떤 그런 그 지나치게 효율을 강조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효율보다는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 공공성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지나치게 어떤 그런 이 조직 간의 어떤 부처 간의 이 벽이 너무 크다는 것, 서로 어떤 협력을 하지 않는 이런 그 구조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이 어떤 그런 그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그 구조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 정책학계에서도 협업하고 또 어떤 정책을 패키지화하고 정책을 팔리시 어떤 그런 믹스에 관한 이러한 그 얘기들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는 이런 그 환경을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그런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뭐 기술을 논의하든 뭐 어떤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뭐 유럽 연합도 가고 몇 군데 나라들이 어떤 대응하는 이런 그 전략들을 보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곧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의 국방하고 외교하고 또 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총동원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이거는 어떤 생존의 논리로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공급망의 위기를 몇 번 겪은 거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부장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외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어떤 소재 부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이따 오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시게 되겠지만은 오후에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공급망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옛날에 우리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외환위기 그러면 뭐 그냥 그때는 달러가 2,000원씩 하던 그런 시절에 이제 위스키는 다 마셨구나 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뒤에도 지금 우리가 다시 생존의 문제를 얘기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사실 생존의 문제는 60년 전에 우리 문제였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생존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태형 교수님 좀 마이크 좀 넘겨주실래요?
우리 존경하는 회장님들 그 외로울까봐 제가 자리 함께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뭐 준비한 생각은 없고요. 새 정부에 바란다 이 타이틀에 약간 큰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실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다양한 생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이상한데 최근 한 20-30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치 세계 또는 행정의 세계에서 무엇이 문제인 거를 생각해 보면 정치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념이고 정책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보니 스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가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정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치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갑자기 쿨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학의 문제로 오게 되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 스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게 스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정이 정치인 줄 알고 또 정치가 행정인 줄 알고 생각하다 보니 실제 상황은 우리 송하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집권하더라도 큰 차이 나지 않거든요. 어제 그 우리 아까 나태준 교수님 좋은 지적하시는데 아마 이한주 원장님은 제 생각에 한 80%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싶었을 텐데 그냥 최소한 60%가 국힘하고 민주당이 같다 막 이런 말씀이고 저도 그 123개를 좀 들여다보니까 지난 몇 대 정부 걸쳐서 달라진 게 별로 없고 하는 얘기 또 하고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을까, 에너지 소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나 교수님 그 원칙과 예외 간의 그 싸움이다 또는 그 탐색이다 이게 행정이라고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무리하지 않으면 나라도 무리하지 않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종모 교수님께서 큰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일종의 선진국 비행이죠. 모든 나라들의 추세를 보면 체감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발전의 속도가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도 그 덫에 좀 걸리지 않았나 싶어서 뭐 지난 보수 정부로 변환할 생각도 없고 또 지금 진보 정부로 변환할 생각도 없고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학의 문제로 그래프를 보면 저희가 한 지난 20년 동안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전두환 정부 시절에 비하면 발전의 속도가 더디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관점이고 복잡한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좀 덜 하시고 그 대신 오히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아까 그 우리 이용모 교수님이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예컨대 어떤 법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우리가 또 이렇게 정책학자들이 좀 지적을 해주시면 또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정치 세계에서 노시는 분들이 또 가끔 과학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코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태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한 바퀴를 돈 셈이니까 이렇게 하시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제안이 있거나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답답한 속을 회장들, 전임 회장들이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털어내보는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그래서 또 이용모 교수님부터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키워드는 인구, 환경, 문화 뭐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옆으로 넓히기만 하면 뭐든지 다 커버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기업 얘기에 대한 얘기 그걸 더 디벨롭 하셔도 좋고 하여간 시간도 뭐 지금 제가 처음에는 2, 3분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뭐 시간 제한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우리끼리 자 사실 저 찍고 있는 거 조금 좀 내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마음대로 좀 해봅시다. 이 교수님부터 부탁을 합니다. 예, 사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미리 저한테 이제 그 답을 어떤 의견을 달라는 이제 질문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라운드 테이블 주제에 맞는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첨언하면서 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젠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저출산 거의 세계 최고로 낮은 출산율 이제 쇼크죠. 23년에 0.72명 찍고 작년에 살짝 올라서 0.75명. 이게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이 저희 나라 인구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에 25만 명도 안 되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 30년 후면은 이제 한 10만 명 태어날 거고 한 60년 후면은 산술적으로 5만 명 태어납니다. 그래서 2100년도 우리나라 인구를 지금 1,50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의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이제 인구 소멸국가 1호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뭐 파급 효과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한 25년 뒤면 지금보다 한 35% 정도 감소합니다. 당연히 지금 잠재 성장률 14년째 하락 중이고 1%대에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기미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일하시는 사람 적어지면 총생산 감소하고 세입 감소하고 부양 인구 늘어나는데 세수는 없고 그럼 재정 건전성 계속 악화되고 복지 지출 늘어나고 더 큰 건 이제 교육 시스템 붕괴죠.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대학 한 2043년쯤이면 대학 가는데 대학 정원 50만 명인데 25만 명 안 되게 태어났으니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60% 몸 닫아야 됩니다. 당연히 대학 문 닫기 전에 초중 고등학교 문 닫겠죠. 지금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40곳이 넘습니다. 10명 미만이 전체 초교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시장도 소멸된다라는 거죠. 머지않아 아주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병력 운영이죠. 지금 50만 명 깨졌는데 이제 조만간 40만도 유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험이다. 인구 감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출산 장려를 했죠. 2006년부터 300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돈 주면 아이 낳을 것이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서 뭐 출산 지원금, 뭐 보육료 지원, 부모 수당, 뭐 각종 이젠 보조금을 줬는데 결국 출산율이 늘지 않았죠. 뭐 출산 후에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될 직간접적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보조금보다 커서 부부들이 의사결정을 아이를 낳겠다라는 사람은 출산 시기를 당길 수는 있어도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원금으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연 아이를 낳기 싫어하냐? 이게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에서 몇 년 전에 한 2만 명 가까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2명 이상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단 이젠 그 양육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희망 자녀 수가 2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아이 낳고 싶은 사회가 아니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고 느끼는 것일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와닿는 게 우리 아이를 제대로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않을 바에 여기서 제대로라는 게
상류층의 높은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못할 바에는 아예 낳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아주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속담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결국 최고 수준으로 키우는데 드는 막대한 이제 교육비 부담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그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뭐 지원금이나 보육료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마음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그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양립, 일과 생활 양립하기 위해서 업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있고. 근데 뭐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어떤 지금 그 정책으로 과연 출산율이 늘 수 있을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그 마술과 같은 해법을 당연히 드릴 수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실행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은 당연히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죠. 뭐 교육, 노동, 산업, 복지, 여성, 재정 뭐 안 걸쳐 있는 분야가 없죠. 그래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진짜 아주 높은 수준의 고차 방정식인데, 지금 어떤 위원회 수준의 기구로 정책 대응을 한다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일본처럼 일본에는 이제 아동가정청이라는 그 정부 부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출산,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 저출산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어떤 정부의 독립 부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젠 그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혼인 신고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혼인 신고 안 하고 오래 사는 그 미혼 부부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미혼 부부,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혼 부부 출산율이 우리나라 2%밖에 안 되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 하면은 비혼 부부들을 전부 그 혼인한 부부와 똑같이 인정해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혼 부부 출산율이 60%가 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좀 확장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돼서 한 5가지로 분산돼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장려 복지 혜택, 복지 제도를 좀 통합하면 어떨까? 25만 명이 태어났을 때 5천만 원씩 주면은 한 12조 5천억이고 1억씩 주면은 25조입니다. 근데 지난번 민생 회복 지원금에 14조 뿌렸습니다. 이건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정도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뭐 기업에서 하고 있죠. 크래프톤도 하고 있고 부영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씩 주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인구 이젠 감소죠.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와 맞물려 가지고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저는 좀 정책의 이젠 접근 방법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방 소멸은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얘기죠. 균형으로 발전하고 인구도 소멸하는 지역도 살릴 수 있다라 그러면. 근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방이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소멸되는 지방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 방향을 지방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멸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소멸하는 지방의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든 그냥 연명 치료받고 있는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 같은 재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하죠. 소멸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75년에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이 소멸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업이 재정의 위기에 왔을 때 뭐 워크아웃이냐 파산이냐 금융권이 자금을 투입할 것이냐 뭐 중단할 것이냐 회수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듯이 정부가 소생이냐 통폐합이냐 소멸이냐 이런 어떤 뭐 지금 뭐 저야 그냥 그 몇 가지 아주 이렇게 브로드한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뭐 지원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제가 최근 이제 어떤 분이 그 일본의 학자가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모리 교수라는 분인데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은 아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울과 부산이 400km 좀 넘는데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를 쉽게 교통망의 발달로 앞으로 더하겠죠. 뭐 플라잉카 이런 게 생기면 교통망의 발전으로 수도권이 모든 걸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화는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도시를 살리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시대에 균형적으로 지역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재정의 낭비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체할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과연 해소될 수 있냐, 완화될 수 있는지.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뭐 면적으로 12%인데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깰 수 있는지 앞으로 오히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수도권에 살면서 일은 그냥 지방에서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 시설은 지방에 있고 정주는 수도권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재정을 인위적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균형 발전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고민해야 될 방향으로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 교수님 정말 우리 인구 감소는 이게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하거나 조금씩 그 컨트롤해 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그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던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구호 아닙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구호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됐으니 세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변화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해주셨네요. 우리가 키워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교수님은 문화입니까? 예, 문화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미리 받은 숙제들이 있어서 이제 뭐 숙제가 질문을 한 3-4가지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2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현 정부가 새 정부가 이제 이 문화 파트에 대해서 K컬처 300조 시대 세계 5대 문화 강국 도약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는 이 정부의 역할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은 K컬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사실 정부의 그동안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그 성공 사례들이 다 민간이나 개인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가 지나치게 뭐 이런 추세에 편성을 해서 뭐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지금의 추세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뭐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한 것처럼 뭐 시장 기반이 약한 어떤 분야들, 뭐 독립 영화, 인디, 뭐 밴드, 뭐 실험 예술, 뭐 순수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은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논란이 관심이 되고 있는 IP 지적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근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 분야도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 문화 콘텐츠 분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인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대학의 많은 학과들이 사실은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문체부에서 대학 학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우리가 알만한 거를 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의 지원 사업들은 뭐 BK 뭐 그다음에 지역 혁신 뭐 이 중심 뭐 그다음에 링크 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런 것이고 유일하게 타 부처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대학 지원 사업은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소중대 사업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그때는 정통부가 예외적으로 그런 사업을 대학에다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면은 문체부나 아니면은 다른 부처들에서 대학 인력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타 부처들에서 지원 사업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지원 방식이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은 무조건 교육부가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각 부처에서 필요한 분야, 뭐 이 첨단 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고 그런 지원 사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정부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방식대로 뭐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서는 반드시 교육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서 각 부처에서 문체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대학들의 학과들의 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 문화 강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문화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슈는 문화 관광 이슈이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요즘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하면은 우버를 불러가지고 이제 숙소까지 가고 관광을 할 때는 구글 맵을 통해서 관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관광의 갈라파고스라는 오명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뭐 그런 관광의 문제 이런 이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에어비앤비가 제한적으로 되는 것, 그 다음에 구글 맵이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보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버가 되지 않는 것, 나름의 논리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조차도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뭐 세계적인 성장 발전 얘기하지만은 저는 요원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예술 관광을 떠나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사실 다들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구글 맵을 우리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 맵 같은 거. 우버는 어쩌고 저쩌고 택시가 다 죽는다 뭐 그래서 안 되고 그렇긴 한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런 저런 점에서 정부가 하는 것이 규제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적절한 정도의 융통성 요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하실지 한 교수님 이제 나 교수님은 뭐 키워드가 환경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나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교수님, 한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네, 저는 하나 더 떠오르는 게 이제 타다 금지법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에 타다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타다를 오죽하면 타다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겠습니까? 네, 제가 아마 타다의 사장이라면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풀어서 이것을 좀 허용을 하는 그 추세를 막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정부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산업과의 어떤 뭐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환경 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공약에 대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문제를 거슬러서 자꾸 그 상류로 가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 정책 공약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정책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뭐 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회에서 시그니처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게 정책 공약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빅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어저께 이한주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443개 이렇게 국정과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 정도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공약이 후보 단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했을 때 경험에 비춰 보면은 저희 이제 선거 공약 분석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바로 내일까지인데 오늘도 공약집을 안 줍니다. 네, 우리가 주요 정당 2개 정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정당까지도 해서 한 4개 정당 정도를 가지고서는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 뭐 백년지 대계를 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루 전까지도 그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리를 안 한다는 거죠. 너무나 큰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급조되고 또 이제 뭐 베끼기를 하는 그러한 어떤 공약들도 많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걸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바꾸기를 하는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약을 실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이거 막 밀어붙이기, 강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용모 회장님도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법들이 가지고 올 후폭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식이법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국회 예산정책처 당시에 이제 그 처장이셨던 김춘순 처장님하고 사석에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을 해야 될 텐데 예산정책처는 그럴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답이 충분히 인프라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역량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가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이거를 정부가 됐던 국회가 됐던 이 기능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가 공약에서부터 비롯되더라고요. 국정과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부 시행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명실상부 모든 정책이 공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공약 자체가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는 실천을 하는데 결단의 문제이지 뭔가 품이 많이 드는 문제도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도 이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도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Budget Responsibility Office가 있고요. 네, CPB인가 하는 그 네덜란드도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바로 하루 전날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든 추계를 이거를 다 하고 있는 이런 걸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저는 불만이 선관위에다가 우리 학회에서 손을 벌려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제가 맡았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500만 원입니다. 네, 정당 학회 여러 학회가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갈라가지고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당 학회에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 이 1,500만 원 관련해서 용역을 하십니까? 그때 3명, 다른 학회는 저희는 2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정책학회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SBS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등에 서로 우리 학회하고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달랑 1,500만 원을 가지고 20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요. 이 선관위하고 사실 일을 1,500만 원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우리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약 얘기만 나면은 너무나 참 씁쓸하고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는 대표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 좀 중간 단계에서의 우리 역할을 우리 정책학회가 그나마 훌륭하게 메꾸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그 생각도 아울러서 듭니다. 뭐 에너지와 원전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에너지 원전 부분은 아까도 잠깐 원전 정책에 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가야죠. 네. 원전 정책은 실시를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민의 수용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가 지금 이 원전을 쓰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핵 폐기물 저장 관리 시설의 설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러나 이 에너지 자체만 보자면 원전 에너지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없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 2018년 대비해서 40%의 탄소를 감축을 하게 돼 있는데 원전은 저탄소 클린 에너지로 그린 텍서너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CO2가 나오는 것이 에너지 발전 부분인데 그 원전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자꾸 쓰고 RE100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10%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은 30% 또는 33%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미 3배나 많은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해서 이거를 달성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관한테 여쭤봤어요. 환경부의 홍정기 차관한테 우리 이거 달성할 수 있냐 했더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까지 달성을 하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2029년까지 지금 개발도 되지 않은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40%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2029년에 제일 많이 달성을 하고 30년에 비로소 100%를 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요만큼이라도 뭐 삐끗하거나 하면은 이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가서 이 국제적으로 약속을 크게 하고 정말 박수를 받았는데요. 글래스고에서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는 그러한 그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40%를 하겠다. 근데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목표를 내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허덕대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 도전은 좋지만은 현실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전문가나 당사자인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 저는 하나 좀 정말 바라는 거 하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전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는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2060년까지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빨리빨리 좀 꿰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새 정부에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수용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정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위정자라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재생에너지도 같이 가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낮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그거를 재생에너지가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파른 경사로 우리는 저탄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려면은 결국에는 핵 폐기물 저장 고준위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나 걱정이에요. 예전에 부안 군수가 우리가 저준위 가온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을 부안에다가 하겠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코뼈가 부러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산되고 결국에는 경주로 갔죠. 네, 근데 이 고준위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필요하고 코뼈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걱정이라서 이거는 국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이지 군수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만 해주는 그 대통령이 나오면은 저는 너무나 존경해 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나 교수님 고맙습니다. 나 교수님 후반부에 원자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바로 옆방에서 그 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금 이건 단순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원자력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10분이 약간 못 남았어요. 7, 8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김재일 교수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하여간 제가 다들 이 새 정부에 바란다 한 말씀씩 하라고 시간을 드렸거든요. 한 2, 3분 정도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마이크를 좀 주세요. 예. 빨리빨리 좀 들으시지. 네.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 김재일입니다. 오늘 송하정 교수님 오랜만에 뵙고 또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게 자리해서 죄송합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항상 이제 정부가 새로 시작할 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한번 보니까
지금 정부가 뭐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혁신 경제,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 안보 이런 국정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데 저는 항상 좀 기억하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정책을 진행하건 정책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함께 나가는 그런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 수용성이 가장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정부 3.0 시작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전 거기에 사실 굉장히 감동을 했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네, 이랬는데 밑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지 오히려 윗선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어려운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우리 나태준 교수님 말씀하실 때 들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어려운 과제는 아까 군수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5년 단임제에서 뭔가 정권 연장에만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 해야 될 부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금투세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금투세를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양도세로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이게 모든 것이 꼬이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꼬이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그리고 공직사회 그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질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정부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1분씩만 한 말씀씩 하세요. 네, 저 두 분 교수님 말씀 딱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역시 즉흥적인 정책, 단편적인 단기적인 정책 그리고 어떤 정치 슬로건에 불과한 공약들 이런 부분을 문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과도한 규제 같은 게 또 들어가겠죠. 비합리적인 규제.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발표돼 있는 이 정부의 슬로건을 보고 AI 100조 시대로 잠재 성장률 3% 달성한다. 이게 진짜 너무나도 볼 때 좋은 얘기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국민이 아까 우리 김재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이공계 떠나가지고 다 해외로 우리나라 이공계 떠나서 해외로 나가고 이공계 졸업생 22만 명, 중국 매년 470만 명. 이런 단술적인 중국 그리고 9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6일 일하고 이런 나라와 과연 이 근로시간의 유연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없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나. 잠재 성장률 3% 달성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제가 모두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도 하여튼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름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찾아서 학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현 정부에 바라는 거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 좀 하셨지만은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 했던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00% 잘 됐거나 100% 잘못한 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제 51%와 49%의 그런 싸움인데 너무 이렇게 단절을 많이 해서 그 부작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은 훨씬 더 성과가 좋았을 텐데 못한 것, 뭐 아까 말씀하신 원전 정책도 그렇고 뭐 4대강, 뭐 교육 정책, 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면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바라는 점도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나 교수님. 네, 우리가 아주 못 살던 시절부터 지금은 뭐 손꼽는 해외에서도 손꼽는 나라가 됐는데요. 아마 예전에는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미비한 그러한 상태였다가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갖추게 됐죠. 법제도적으로도. 근데 이제는 그 갖춘 법제도들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과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좀 뭐랄까요, 세심한 어떤 법제도의 어떤 고도화, 세련화, 유연성 확보 이런 데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개발을 급하게 하면서 민주화도 급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갈등도 거기에 따라서 아주 바닥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희망적으로 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조화를 좀 꾀하는 때도 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한번 고민하고 해결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딱 됐는데 사실 저는요 여기 이 세션 이 얘기를 할 때 그래 나도 이 얘기 한마디 해야지라고 했는데 제 역할이 좌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넘었습니다만 한 2, 3분 정도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은 제가 앞에 이 그림을 봤거든요. 세 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절실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홍 교수님도 그렇고 세 분 다 지금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시켰는데 세 분 다. 근데 그분 이 여기서 얘기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이 소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면적이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것을 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아는 부분, 그 부분만 하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부 들어선 사람들은 그 정권이 영원할 줄로 그렇게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해봐야 우리 경우에는 5년인데 5년 동안 그것도 실제로 유효한 기간이 2년 내에 3년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동안에 할 일을 20, 30년 동안에 걸쳐서 할 일을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꺾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이것도 정책이 일단 시작이 됐으면 그 다음 정권에 연결돼야 됩니다. 원자력 정책 이것도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등등이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부의 총리를 하셨던 이와 비서실장을 하셨던 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을 하셨던 이가 정책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같은 비슷한 그런 그 경력도 가지고 다들 연배도 그렇게 비슷한 분들인데 어떻게 총리는 저렇게 그 죽을 써서 나오고 두 분 다 이제 끝나고 나온 뒤에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서실장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잘하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총리는 경제학을 하신 분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근데 경제학만 해가지고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인간의 디아더 사이드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스터디를 한 분들이 하여간 지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노벨상을 탄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쪽만 봐가지고는 된다는 얘기, 돈만 봐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책학은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것 등등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 아닙니까? 그 공부를 해두니까 현실에 내가 가서 본 건 아니었지만은 당장에 가니까 그게 다 써먹어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란 말씀이에요.
우리 정책하는 정책학회 회원들 포함해서 여기 회장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는 굉장히 어설픈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합니다. 그걸 누가 바로 잡아야 되느냐? 정책학을 하는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디아드 사이드를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7학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역할을 맡을 때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이 새 회장님도 그렇고 정책학회에 있는 젊은 교수님들, 젊은 학자들 해야 될 역할이 죽어도 하여간 쫓아가 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하는 이들. 어저께 이한주 위원장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이도 사실 학교 교수만 했지 별다른 걸 모르는 양반인 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개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얼마나 고생했을까. 옛날 지난 정부에 했던 것을 토시 하나 바꾸고 단어 하나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길을 쓰고 123개를 만들었어요. 숫자는 123을 맞췄을 거예요. 1, 2, 3 이렇게 해서 기억하기 쉽게. 그 작업을 하는 게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타이틀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쪽만 봅니다. 그런 식 등등을 내가 우리 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지 천천히 들어보면서 저 양반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뭐 한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이영무 교수님 맨 처음에 기업하기 좋은 얘기 말씀하셨죠. 아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누구나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뭔가 아슬아슬하단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디아드 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책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역할이 그런저런 점에서는 나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책임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책임지는 소리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아직도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